프랑스 68 혁명의 슬로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혁명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무의 비상을 꿈꾸는 우리는 플라잉트리입니다. 플라잉트리 팟캐스트 풀트살롱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트살롱의 진행을 맡은 양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트살롱의 작가라고 할 수 있죠. 네, 원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잉트리 대표이고요. 언제까지 대표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플라잉트리 기획팀장 박연경입니다. 와. 자, 오늘은 특별히 창작 집단 곰의 대표님, 연출 겸 작가 겸 요새 계속 배우만 해. 네, 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얼떨결에 섭외된 창작 집단 곰의 대표 강재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순서 플라잉트리가 찍으면 뜬다. 요즘 이게 뜬다며? 뭐가 떠요? 네, OCN에서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오. 나쁜 녀석들. 나쁜 녀석들. 오! 봤어요? 아니요, 그냥 캐스팅이 좋았어요. 멋있어. 김상중 아저씨? 그렇죠. 김상중, 마동석, 그리고 오. 박혜진. 오. 그리고 나 한 명 생각 안 나서 너무 미안한데 아무튼 청부업자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이 나쁜 녀석 잡는 나쁜 녀석들인 거예요. 부제로. 그래서 첫 화를 보면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이제 부녀자를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이 살인범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김상중이 소환이 되고 김상중은 이제 미친 개라고 불리는 경찰인데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 조폭두목 그리고 그 살인청부업으로 이제 지금 복역 중인 사람을 모아서 팀을 만들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홍콩스러운 느낌이 좀 나고 굉장히 또 미드스럽기도 하고 덱스터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제작 드라마여서 이제 퀄리티도 높고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뛰겠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한 번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회 방영이 됐는데 김상중 아저씨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야.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물리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요즘 허 대표님은 뭐? 저는 오늘이네요. 그 연극을 하나 봤는데 그 이순재 선생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워낙 뭐 이순재 선생님이야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 상대 배우가 남은희 선생님이셨어요. 두 노부부 이야기인데 제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제목을 말 안 했군요. 네, 황금연못이고요. 이게 예전에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게리 올드만 그리고 여자가 캐서린 헵번. 야, 장난 없다.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갖고 갔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대학로에서 하고 있고요. DCF 대명문화공장에서 다음 달까지 공연하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순재 선생님이 은사님이시죠? 네네. 학부 때 잠시 배웠었고요. 그리고 참 이 공연에는 저희 선배님도 출연을 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뜨고 있네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 정말 국민 드라마로 등극을 했죠. 뭐 안유발려 이러고 있는데 왔다 장보리. 왔다 장보리가 오늘 내일 막방이에요. 종영방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작했겠다. 토요일 방송. 궁금해. 그거 얼마 전이야지. 낮에 그걸 봤는데 뭐 페북에 그 법무부에서 직접 조사를 시작을 했답니다. 이유리 그러니까 연민정이가 실제 인물이었으면 형을 도대체 몇 년을 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남자는 누구지? 그 문지상 말고 신랑 이재희? 이재화 동생 이재희는 그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결혼을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뭐 살인 미수에 뭐 온갖 그 유괴 범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5년이 안 되네. 5년밖에 안 돼? 법무부에서 했는데 딱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법무부가 그걸 하고 있는 게 더 아니요, 왜 법무부 분들도 드라마 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거죠. 좋네요. 네. 와, 대한민국이 좀 법이 좀 그래요. 좀 약해요. 그런 것 같아, 형이. 그게 뜨는 건가요? 지금 그게 뜨는 건 아니고 왔다 장보리가 뜨는 거지. 형이 좀 약해. 형은 뭐가 이렇게 떠요? 이런 라인 맞추기 좋아. 뭐가 뜰까요? 저는 그냥 어제 본 그 공연이 좀 생각나는데 어제 국립극장에서 그 아트마켓에서 쇼케이스 하는 그 공연들을 봤었는데 뭐 다른 거는 뭐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이미
해외에 많이 나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이 아니라 그 판소리 햄릿 판소리 뮤지컬? 예, 판소리로 뮤지컬을 하더라고요. 햄릿을 판소리로. 아, 약간 마당놀이랑은 좀 다른 건데, 예, 그게 이거 먹히겠다, 이거 뜨겠다. 이제 미래에 이제는 뜬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은 아예 창을 하시는 분이에요. 판소리 하시는 남자분인데, 그분이 그 뭐 춘향가라든지 흥보가라든지 아니면 심청가를 수군가를 부를 때 마치 여성이 하는 듯한 그 목소리로 마치 그 막 가늘어진 그 목소리를 하는데 카운터 테너 같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저기 뭐 명창이 있나를 할 정도인데 그 젊은 분이세요. 궁금하다. 예, 그분도 지금 막 그 아시는 분들 그 중에서는 이제 아이돌. 예, 그 판소리계의 아이돌. 예,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이렇게 저기 바이어들이 왔는데 이런 게 계속 좀 떠야 돼.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찾아봐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매주 우리는 좀 뜨는 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희곡에 젖어드는 지금은 희곡이 들린다! 네. 플라잉트리 2014년 상반기의 획기적인 기획. 와, 획기적이었어요. 자체 프로그램으로 빛나는 그 이름도 유명한 그 희곡이 들린다를 더 많은 분들과 더 오래 얘기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우리 이 팟캐스트죠. 수다로 풀어보는 희곡이 들린다. 자, 원대리 나와주세요. 네, 원대리 원유진입니다. 네, 희곡이 들린다. 여러분과 한 자리에 모여서 읽어본 지도 이제 꽤 됐네요. 그렇죠. 네, 다시 만날 때까지 팟캐스트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많은 시범 방송들을 많이 녹음해봤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들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통편집됐던. 그렇죠. 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함께 읽어볼 희곡은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안톤 체홉의 갈매기입니다. 끼룩. 네. 그 아닌가? 네, 러시아 작가라고 하면 몇몇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그렇죠. 뭐 톨스토이, 뭐 도스토옙스키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러시아 희곡이라고 하면 이제 유명한 걸로 고골리의 검찰관, 고리끼의 밑바닥에서 이런 건 이제 뮤지컬도 돼서 네, 많이 이제 쓰이고 있지만 체홉이야말로 러시아 희곡 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많죠. 뭐 단편 희곡들도 재밌는 게 많아요. 뭐 곰이라든지 청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곰 대표님 혹시 그렇죠. 아하. 꼭 해볼 겁니다. 네. 네, 뭐 체육 단편이야 뭐 짧고 재밌고 그래서 대학로에서도 많이 하고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연을 해요. 워크숍 작품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곰에서 뽀뽀바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머리를 스치네요. 그리고 장편으로는 그 네 작품이 있는데요. 갈매기, 또 바냐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이 있습니다. 체홉의 4대 희극.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이바노프라고. 네, 그거는 빠진 것 같아요. 5대로 할지 4대로 할지 고민하다가. 비슷한 내용이 하나 겹쳐서. 그렇구나. 사실 그 몇 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작가들이 뽑기 나름이잖아요. 그쵸. 셰익스피어 4대 비극도 사람마다 뽑고 남는 거 있고 근데 4대 비극은 좀 그렇지만 근데 셰익스피어 희극은 자기들이 알아서 뽑더라고요. 네, 뭐 체홉의 얘기를 좀만 해보자면 그 네 작품들 갈매기, 바냐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 이 네 작품만 가지고 봐도 체홉의 색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톨스토이나 그 전에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들이 어떤 우화적인 기법의 얘기들을 다 해서 어떤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했다면 체홉은 그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보여주는 게 작가의 할 일이다 라고 말한 게 체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논문에는 그 평소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극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고통에 대해서는 비명과 눈물로, 비열함에 대해서는 분노로, 추행에 대해서는 혐오로 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재물이나 안락함에 대해 무관심으로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경멸로 대하는 뭐 그런 다른 스토아적인 학설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게 되게 체업이 나타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한 게 고통에 대해서는 고통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맞아도 가만히 있고 슬퍼도 가만히 있는 좀 뭔가 그런 마비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연극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장르 문학은 연극이라는 게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체험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언어가 있죠. 제사의 벽입니다. 아시는 제사의 분? 벽. 네. 들어봤죠. 사실주의 연극에서 말하는 건데요. 네, 사실주의, 그러니까 뭐 그대로 보여준다. 이걸 사실주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무대의 사람들이 실제 삶을 보여준다고 하면 관객이 투명한 벽이 있죠. 그래서 그 벽을 통해서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사실주의입니다. 짧고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19세기 러시아 지식인, 몰락한 귀족들 등등이 만들어내는 희비극, 바로 체홉의 작품을 들어볼 텐데요. 이제 갈매기의 주요 배역으로는 아르까지나, 뜨레플레프, 니나, 뜨리고린 이렇게 4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인 아르까지나의 아들인 뜨레플레프는 작가인데요. 이 자신이 쓴 작품의 여주인공으로 선택한 니나가 있습니다. 동네 여인. 동네 노는 처녀. 네. 뜨레플레프가 사랑하는 여잔데 이제 여배우가 되기를 갈망하는 시골 처녀죠. 이 니나는 어린 뜨레플레프보다는 아무래도 자리를 잡고 자기 작품을 써나가는 작가 뜨리고린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뜨리고린이 이 동네 왜 왔냐? 아르까지나랑 연인이라서 지금 이 동네 와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막에 뜨레플레프와 아르까지나의 오빠, 뜨레플레프의 삼촌인 소린과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리딩, 제1막. 뜨레플레프 양진혁, 소린 강재권. 뜨레플레프, 무대를 힐끗 보면서. 자, 이제 극장은 됐고 막도 있고 그 다음은 무대 양옆에 빈 공간이죠. 무대 장치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호수와 지평선의 전망이 펼쳐지는 거죠. 개막은 8시 반, 달이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막이 오르는 거예요. 멋있군. 만일에 니나 양이 지각이라도 하는 날이면 무대 효과는 엉망이 되죠. 이제 슬슬 올 시간이 됐는데 그녀의 아버지와 계모의 감시가 무척 심해서 집을 빠져나오는 게 감옥을 탈출하는 것만큼은 어려울 거예요. 삼촌의 넥타이를 바로 메어준다. 삼촌은 머리고 수염이고 온통 덥수룩하군요. 좀 다듬어 보시는 게 어때요? 소린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것 때문에 한평생 골탕을 먹었지. 난 젊었을 때부터 꼭 술주정뱅이 같은 뭐 그런 풍채여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지. 앉으면서. 네 엄마는 어째서 저렇게 돌아져 있니? 어째서냐고요? 쓸쓸하실 거예요. 나란히 앉으면서. 세민하시는 거죠. 어머닌 처음부터 저와 오늘 이 연극 그리고 제 희곡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출연자가 어머니가 아니고 니나 양이기 때문이죠. 제 희곡을 읽어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계세요. 소린 웃는다. 설마. 어머니는 말이에요. 이 조그만 무대에서 갈채를 받는 게 당신이 아니라 니나 양이라서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시계를 보며. 변태심리의 소유자죠. 물론 어머니는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으세요. 소설을 읽으면서 훌쩍훌쩍 울기도 잘하고 제크라소프의 시도 즉석에서 몽땅 외울 수도 있고 병자를 간호하는 솜씨는 뭐 천사도 못 당할 정도죠.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엘레오노라 두제라도 칭찬해보세요. 큰일 나요. 그저 어머니 혼자만을 칭찬해야 돼요. 연극평도 어머니에 대해서만 써야 되죠. 춘이나 인생의 독소 같은 걸 공연할 때 어머니의 명연기를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대거나 감탄하거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골 구석엔 그런 마취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쓸쓸해하면서 짜증만 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쁜 놈들이고 어머니의 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미신을 믿으세요. 세자루의 촛대를 무서워하고 13일이라는 날짜엔 즐겁을 하죠. 게다가 무척 인색하셔서 오데사에 있는 은행에다 7만 루블이나 예금해두고도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면 찔끔찔끔 울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넌 네가 쓴 희곡이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는 자꾸 흥분하는 거야.
그건 사소한 일에 불과할 뿐이라고. 진정해라. 네 엄마는 널 몹시 사랑하고 있으니까. 띠레플레프 작은 꽃잎을 뜯으면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 보세요. 어머니는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야 물론이죠. 어머니는 인생을 즐기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벌써 25살이나 되었으니까 어머니는 언제나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어머니는 32살이지만 제가 나타나면 금세 43살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절 미워하시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제가 극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극장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륜이 신성한 예술인이 하는 것에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즘의 극장이라는 건 틀에 박힌 인습에 불과해요. 막이 올라가면 조명에 드러난 3면이 벽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서 신성한 예술의 사도라고 칭하는 명배우들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걸어다니고 양복을 입고 하는 모양을 연출해 보이죠. 그러면 구경꾼들은 그런 저속한 장면들이나 대사에서 어떻게든지 교훈을 발견해내려고 혈안이에요. 교훈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이해되고 가정에 있어서 편리한 그런 교훈들 뿐이죠. 그걸 방법과 껍데기를 바꿔서 몇천 번 봐도 똑같은 걸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전 모파상처럼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에펠탑의 저속함이 그의 뇌수를 압박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거기서 달아난 모파상처럼 말이죠. 극장이 없어서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이 필요한 거죠. 만약 그게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시계를 본다. 전 어머니가 좋아요. 무척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별 없는 생활을 하고 계세요. 항상 그 소설가 자식하고 같이 다녀서 신문에 연문서리 나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를 지치게 해요. 어떤 땐 내 마음속에도 남과 같은 이기심이 문득 생겨서 우리 어머니가 유명한 여배우인 것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우린 좀 더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삼촌, 저보다 더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머니의 객실에는 쉴 새 없이 천하의 명사들이 눌러앉아 있곤 했죠. 배우니 작가니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중에 저 혼자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건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도대체 누구죠? 어디서 뭐하는 놈이죠? 대학은 3년 만에 뛰쳐나왔어요. 그 이유는 신문이나 잡지의 사고에서 흔히 쓰는 바로 편집국과는 무관한 사정 때문에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아무런 재능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여권엔 키예프의 상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야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배우이긴 했지만 근본을 캐고 보면 키예프의 상인이 틀림없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어머니의 객실에 모인 명배우나 대작가들이 동정의 눈초리를 제게 보낼 때마다 전 상대방의 시선에서 저의 초라함을 저울질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의 생각을 추측하고 주는 그런 굴욕감 때문에 고민했죠. 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 소설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작자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잠자코만 있으니. 그 사람은 머리가 좋고 솔직해요. 그리고 뭐랄까 약간 우울한 인간이죠. 제법 훌륭한 인물이에요. 나이는 아직 40이 되려면 멀었는데 벌써 이름도 유명해졌고 또 주머니 사정도 남아 돌아갈 만큼 좋은 편이죠. 그의 작품에 대해서 말하자면 글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재치 있는 필치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톨스토이나 졸라의 작품을 읽은 다음엔 트리고린의 작품을 읽을 생각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난 작가라는 게 좋아서 말이야. 언젠가 그 예전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열렬하게 원한 적이 있었지. 아내를 얻는 것과 작가가 되는 것이었어.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실패했지. 그래, 그 별 볼 일 없는 작가라도 작가가 된다는 건 유쾌한 일이지. 어쨌든 말이야. 띠레플레프 귀를 기울인다. 발소리가 들려요. 삼촌을 껴안는다. 전 저 여자 없인 살 수 없어요. 저 여자는 발소리까지도 멋있다니까요. 전 미칠 듯이 행복해요. 빠른 걸음으로 맞으러 간다. 오, 마술쟁이 아가씨여, 나의 꿈이여. 네,
읽어봤는데 그 러시아 희곡이라서 그런 걸까요? 대사가 엄청 기네요. 아우. 네. 마치 러시아 이름처럼. 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이 갈매기 처음 읽을 때 수업 시간이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읽은 엘레오노라 두제라는 그 작품 이름, 만약에 이제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느 배우가 읽을 때 엘레오노라 두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름도 너무 기니까 대사처럼 읽고. 죄업을 처음 읽을 때 메모해가면서 읽었잖아. 그러니까. 뭐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길게 말할 때가 있으니까 흥분하거나 이런 막 썰을 풀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캐릭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희곡이 들린다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공연이 이제 막 시작할 텐데 여배우를 기다리면서 지금 삼촌하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등장인물이 초반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 작가는 그냥 설명을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각 등장인물과의 관계들을 소개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트레플레프와 아르까지나의 갈등을 이제 엿보게 되죠. 자, 한 부분을 더 읽고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볼 텐데요. 그 니나가 바로 그 여배우죠. 여주인공. 트레플레프의 신작 여주인공인데요. 집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아르까지나도 나오고 니나도 나오는데 우리 여배우가 몇 명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같이 참여할 텐데요. 그래서 박 팀장님이 지문을 읽어주시죠. 두 번째 리딩 제1막 아르까지나 허부영, 트레플레프 양진업, 소린 강재권, 니나 원유진, 폴리나 박영경. 가설 무대 뒤에서 트레플레프 등장. 아르까지나 아들에게. 얘야, 도대체 언제 시작할 거니? 이제 곧 시작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들아, 이제 그만해라. 네가 내 두 눈을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했으니 나는 내 넋이 피투성이의 치명적인 궤양 상태임을 알았다. 구할 길 없구나. 어찌하여 악덕의 몸을 맡기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랑을 찾으셨나이까. 가설 무대 뒤에서 뿔피리를 분다. 자, 여러분 시작해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가느다란 단장으로 뚝뚝 두들기고 큰 소리로 말한다. 오, 그대를 영광에 찬 옛 그림자여. 밤이면 밤마다 이 호수 위를 방황하는 그림자여. 우리를 잠들게 하라. 그리고 20만 년 뒤의 광경을 꿈속에서 보여다오. 20만 년 뒤엔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렇다면 그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렴. 우린 잠이나 잘 테니까. 막이 오르자 호수의 경치가 펼쳐진다. 수평선 위에 걸려있는 달의 그림자가 물 위에 떠있다. 커다란 바위 위에 흰색 옷으로 온몸을 감싼 니나가 앉아있다. 인간도 사자도 독수리도 뇌조도 뿔 달린 사슴도 거위도 거미도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도 바다에 사는 불가사리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까지 모든 생물, 생명이라는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버렸도다. 이미 수천 세기 동안 지구는 어떠한 생물도 잉태하지 못했으며 저 가련한 달만이 허무한 등불을 켜고 있도다. 이미 초원에선 잠에서 깬 학의 울음소리도 그쳤다. 보리수 숲에서는 5월의 딱정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춥다, 춥다, 춥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모든 생물의 몸뚱이는 먼지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영원한 물질이 그것을 돌로, 물로, 구름으로 변화시켜버렸으나 그들 모두의 영혼은 한데 엉켜 하나가 되었다. 세계에 편재하는 하나의 영혼. 그것은 나다. 바로 나인 것이다. 내 속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혼도 있다. 시저의 것도, 셰익스피어의 것도, 나폴레옹의 것도, 천한 거머리의 영혼도 그 모두가 살아있는 것이다. 내 속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동물의 본능과 융합되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전부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 하나하나의 삶을 또다시 새롭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도깨비불들이 나타난다. 아르까지나 작은 소리로. 어쩐지 좀 태폐적인 냄새가 나는데? 트레플레프 비난을 섞어 애원하듯. 어머니. 나는 고독하다. 100년에 한 번 나는 말하기 위해 입을 연다. 그리하여 나의 목소리는 이 공허 속에서 쓸쓸히 울리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다. 너희들 창백한 불들도 내 말을 듣고 있지는 않다. 새벽녘에 썩은 연못이 너희들을 낳는다. 너희들은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방황하지만 사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명의 약동도 없다. 너희들 속에 생명이 눈뜨는 것을 두려워하여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이 나무를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속에서도 원자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주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영혼뿐이다. 텅 빈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죄인처럼 나는 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장래에 대해서도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물질적 힘의 근원인 악마를 상대로 한 지칠 줄 모르는 격렬한 싸움에서 결국엔 내가 승리하여 그 뒤에 물질과 영혼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 융합되어 세계를 다스릴 하나의 의지의 왕국이 출현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1000년, 또 1000년, 길고 긴 세월이 조금씩 흘러서 저 달도, 반짝이는 시리우스도, 이 지구도 모두 먼지로 변한 뒤에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무서운 일뿐이다. 사이. 호수를 배경으로 빨간 점이 2개 나타난다. 아, 다가온다. 나의 강적인 악마가. 그의 무서운 불같은 2눈이 보인다. 유황 냄새가 나는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네. 그렇지, 무대 효과라는 거로군. 어머니. 악마는 사람이 없어 실증이 난다. 폴리나 도른에게. 어머나, 모자도 벗고. 자, 쓰세요. 감기 걸려요. 그건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 앞에서 모자를 벗으신 거야. 트레플레프 버럭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연극은 중단이야! 그만해! 막을 내려! 너 왜 화가 났니? 그만해! 막을 내려! 막을 내리려고! 발을 탕탕 구르며 막을 내려. 막을 내린다. 실례했습니다. 희곡을 쓰거나 무대에서 상演하는 건 소수의 선택된 자들이 하는 거라는 걸 그만 깜빡 잊고 말았네요. 전 남의 독점권을 침범했어요. 저에겐, 아니 저 같은 건 좀 더 뭐라고 말하고 싶은 눈치였으나 한 손을 흔들며 왼쪽으로 퇴장. 저 애가 왜 저러죠? 아르까지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젊은 사람의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하다니. 내가 그 애에게 뭐라고 했나요? 넌 그 애를 모욕했어. 그 애는 자기 스스로 이건 웃음거리라고 미리 말했어야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웃음거리로 대했던 거라고요. 네. 공연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공연을 엎어버렸죠. 아이고. 아이고, 이 캐릭터들. 자, 각자 이제 캐릭터들을 좀 읽으셨으니까 성격이 좀 나올 만한데, 트레플레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제 공연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리고 어머니와 갈등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이 트레플레프 그렇게 오래 준비한 공연을 어머니 말 몇 마디로 중단시켜버리죠. 이 트레플레프 과연 정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레플레프 씨? 일단 그 니나의 대사에서 봤을 때 트레플레프는 참 글을 못 쓰는 작가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니나의 대사 일단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니나도 지금 뭐지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레플레프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어떤 자격지심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르까지나나 진심으로 재미가 없었거든. 아르까지나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유치하고 재미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어떤 젊은 아들, 그러니까 젊은 예술가의 어떤 치기 어린 어떤 그런 어떤 실험 정신에 대해서 이제 연륜 있는 선배가 깠다 이거지. 근데 소위 그 까임을 견디지 못하고 때려쳐라고 얘기를 한 굉장히 예술가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승질 들어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뼛속 깊이 있는 어떤 그 자격지심, 뭐라 그러죠?
그 소외된 어떤 그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요즘에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 예술이란 뭘까 할 때 저는 대신 말해주는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극이 그런 걸 많이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 뜨레플레프의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없던 어떤 말들을 뜨레플레프는 되게 대범하게 자기가 얼마나 찌질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게 참 있어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박 팀장님이 듣기에 지금 중요 배우 아직 뜨리고린이 안 나왔잖아요. 네. 요 3명 중에서 좀 뭔가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다. 아르까지. 아르까지. 왜죠? 그냥 되게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허 대표의 실제 성격하고 좀 맞닿아 있죠. 그거 구영 언니를 보는 것 같은. 도대체 제가 왜 저러지 그럴 때 나 집에서 듣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자기 자식이 만든 거잖아요. 나는 못해도 응원할 것 같아. 근데 되게 솔직하게 딱딱. 그렇지.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자기 세계가 되게 세잖아요. 막 밟고 막 이러는 세계에 자기 아들이 작가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돼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응원이면서 동시에 먼저 많이 단련을 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다. 이해해보려고 했어.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제가 이 부분 이제 갈매기를 처음으로 같이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는데 이번 갈매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채웁이라는 작가가 캐릭터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듣고 나면 당연히 갈매기가 읽고 싶어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했으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대사가 되게 길었는데 그걸 통해서 말이 많은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뜨레플레프가 화딱지가 났을 때 발을 구르는 게 있는 거예요. 발을 탕탕 구르면서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화딱지가 났을 때 채웁이 발을 많이 굴렀던 거지.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어디서 이게 생각이 났냐면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보면은 그런 지문이 많아요. 주먹을 입에 댄다. 이런 지문이 많거든요. 조인성이 그걸 보고 아마 연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조인성 보면서. 근데 그게 그 미국 사람이 울음을 참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랑은 잘 와닿지 않지만 뜨레플레프는 굉장히 좀 와닿는 거죠. 발을 탕탕 구르는 그 아직 때가 벗지 않은 어린이들이 뗐을 때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자기 것들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죠. 네. 이런 거 말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있더라.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네, 훅 들어갔죠?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대본에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대본을 자세하게 쓰면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면서 이제 채홉의 작품을 조금씩 읽어가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 뒤로 이제 왜 이 작품이 갈매기인가를 이어가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연극은 중단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니나가 정말 이렇게 말하죠. 뜨레플레프의 작품은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요. 아르까지나는 계속 시내로 나가려고 하고 뜨리고리는 낚시에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화려한 생활을 꿈꾸는 니나는 이 두 사람, 유명한 여배우와 유명한 작가가 전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게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뜨레플레프와 니나 그리고 뜨리고린이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리딩. 뜨레플레프 양진혁, 니나 허부영, 뜨리고린 강재권, 아르까지나 원유진.
띠레플레프가 모자도 쓰지 않고 엽총과 죽은 갈매기 한 마리를 들고 등장. 띠레플레프. 혼자 있습니까? 네, 그래요. 띠레플레프가 갈매기를 니나의 발 밑에 놓는다. 무슨 뜻이죠, 이건? 오늘 난 이 갈매기를 죽이는 비열한 짓을 했어요. 당신의 발 아래 바칩니다. 왜 그러시죠? 갈매기를 두고 가만히 바라본다. 띠레플레프 사이를 두고. 머지않아 나도 이렇게 나 자신을 죽일 거예요. 정말 사람이 달라진 것 같군요. 네, 당신이 딴 사람처럼 된 다음부터죠. 당신의 태도는 확 변해버렸어요. 눈초리까지 쌀쌀해져서 내가 있으면 무척 거북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 당신은 화를 잘 내고 게다가 계속 분명치도 않고 이상한 상징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갈매기만 해도 그래요. 아마 무슨 상징인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전 모르겠어요. 갈매기를 벤치 위에 놓는다. 전 너무 단순해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문제는 내 희곡이 그런 창피를 당한 그날 밤부터입니다. 여자들은 실패를 용서해주지 않거든요. 난 몽땅 태워버렸어요. 한 조각도 남김없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이 알아준다면. 나는 당신이 쌀쌀해진 것이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잠에서 깨고 보니 이 호수가 갑자기 말려버렸다든가 땅속으로 꺼져버린 것 같아요. 방금 당신은 너무 단순해서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죠.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요? 그 희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감을 얕잡아보고 나를 흔해 빠진 평범하고 못난 놈들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다고요. 마치 골통에 못이 박힌 것 같은 기분이군요. 그까짓 거 마치 뱀처럼 나의 피를 빨고 또 빠는 자존심과 함께 저주받아야 돼. 띠리고린이 수첩을 보면서 오는 것을 보고. 진짜 천재가 오는군요. 걸음걸이까지 햄릿과 똑같아. 책까지 들고 말이야. 말. 아직 저 태양이 옆에 오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미소 짓고 눈빛까지 황홀해졌군요. 방해하지 않겠어요. 빠른 걸음으로 퇴장. 띠리고린 수첩에 적으며. 고담배의 냄새를 맡고 보드카를 마신다. 언제나 검정 옷을 입는다. 교사가 사랑한다. 띠리그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실은 그 뜻밖의 사정으로 우린 아무래도 오늘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신과 언제 또 만나게 될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난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만날 기회가 아주 드물어서 그 18이나 19살의 젊은 아가씨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작품에 나오는 젊은 아가씨들은 되게 가짜죠. 단 1시간이라도 좋으니 당신과 바뀌어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군요. 저도 가끔 선생님의 처지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왜죠? 유명하고 훌륭한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유명하면 어떤 기분이 들죠? 자기 자신이 유명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략. 띠리고린. 어떤 성공 말이죠? 난 한 번도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난 작가로서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머릿속이 흐리멍텅해져서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좋고 숲과 하늘이 좋아요. 난 자연을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그것은 나의 정열을 쓰지 않고는 못 베기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난 단순한 풍경화가가 아닙니다. 나는 사회인으로서 조국을, 민중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작가라면 마땅히 민중과 그들의 고뇌와 그 장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다 짓거리려고 덤벼들죠. 내가 사방팔방에서 몰리고 꾸지람을 들으며 마치 사냥개한테 쫓기는 여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동안에 어느새 생활과 과학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 나는 기차를 놓친 농부처럼 삽시간에 뒤에 처집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연 묘사뿐이며 내 자신은 골수처럼 전부 가짜라고 생각해버리죠. 선생님은 과로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식할 틈도 의향도 없으시군요. 설령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만약 제가 선생님 같은 작가라면 전 제 생명을 민중에게 바치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중의 행복이란
다만 제가 서 있는 곳까지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자각하죠. 그러면 그들은 저를 축제의 마차에 태워서 끌고 다닐 거예요. 축제의 마차라. 내가 아가멤논인가? 네. 두 사람 다 미소 짓는다. 여류 작가나 여배우 같은 행복한 신분이 될 수만 있다면 전 주위 사람들의 미움을 받건 가난하건 환멸을 느끼건 훌륭히 참고 견디겠어요. 지붕 밑 다락방에서 검은 빵만 먹고 살면서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미숙함을 의식하고 고민해도 좋아요. 그 대신 저는 명성을 원해요. 진정한 떠나갈 듯한 이 요란한 명성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어지러워. 아르카디나의 목소리 집 안에서. 뜨리고린! 나를 부르고 있군. 아마 짐을 챙기는 걸 거예요.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은 걸. 호수 쪽을 뒤돌아보며. 정말 멋있군. 아, 이 자연의 은혜. 저 건너편에 집과 정원이 보이죠? 예.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내 이 호숫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전부 알고 있어요. 여긴 정말 멋있군요. 갈매기를 본다. 뭡니까 이건? 갈매기예요. 트레플레프가 쌌어요. 아름다운 새로군.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아르카디나 씨를 설득해서 좀 더 있게 해주십시오. 수첩에다 무언가를 적는다. 뭘 쓰고 계시죠? 약간 적어두는 거죠. 주제가 생각나서 말이에요. 수첩을 집어넣으면서. 자그마한 단편의 주제입니다. 호숫가에 꼭 당신 같은 젊은 처녀가 어릴 적부터 살고 있었는데 갈매기처럼 호수를 좋아하고 갈매기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웠죠. 그러나 우연히 나타난 한 사나이가 그 처녀를 심심풀이로 파멸시키고 말죠. 바로 이 갈매기처럼 말이에요. 사이 곧 창가에 아르카지나가 나타난다. 아르카지나. 뜨리고린! 어디 계시죠? 네, 곧 갑니다. 가다가 말고 니나를 돌아본다. 창문 곁에서 아르카지나에게. 왜 그러시죠? 우린 그대로 있기로 했어요. 뜨리고린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 니나 무대 쪽으로 간다. 한참 생각하다가. 모든 게 꿈이야. 네. 성공했기 때문에 현실을 아는 남자 뜨리고린. 그리고 성공이란 꿈에 부푼 여자, 철없는 여자 니나. 이렇게 둘의 대화로 끝났습니다. 이 갈매기에서 가장 중요한 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작가가 그러면 그런 거죠. 아, 나 채용 말고 나. 원 작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작가. 네, 그 갈매기란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하기 시작하겠죠. 왜? 네,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동시에 서점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네, 안톤 체홉의 책이 있죠. 그렇죠. 네. 4대 희극도 있고 갈매기로 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 갈매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어지는 3, 4막을 다 같이 읽고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며칠 더 머무르는 동안 이제 니나는 동네를 벗어나고 싶어지는 이렇게 자꾸 좀이 쑤시게 되고요. 또 자신에게 마음이 떠난 걸 알게 된 그 뜨레플레프의 마음에 대해서 또 뜨레플레프는 거기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미수에 그치게 되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린 다음 주에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며 왜 저는 자꾸 갈매기에서 이 씬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네, 희곡이 들린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 연극 한 편 보고 싶은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자, 여기 플라잉트리의 추천이 있다. 받아라 관전 포인트. 자, 플라잉트리 추천 공연이죠. 박 팀장이 추천하면 플라잉트리도 추천한다. 네, 박 팀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릴 작품은 극단 작은 신화의 창신동이라는 작품인데요. 작은 신화는 이제 한국 창작극 발굴 프로젝트인 우리 연극 만들기를 하거든요. 근데 창신동은
그 10번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박찬규 작품인데 이 연극 창신동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죽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갓난 아기와 그 아기를 둘러싼 창신동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할아버지 동식은 위암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았어요. 그 동식은 아이의 유일한 이모이자 자신의 딸인 정희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하지만 창신동을 벗어나는 게 꿈이자 희망이었던 정희는 동생의 아이를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그렇게 아이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연수에게 맡겨지는데 이 연수라는 등장인물은요. 오빠 현수랑 어린 시절에 창신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생활비를 벌려고 동네 노인들에게 몸을 팔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또 연수의 오빠인 현수는 친오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연수랑 성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연수가 동네 노인들한테 몸을 팔잖아요. 그런 연수를 보면서 이 친오빠가 아닌 현수는 연수에 대해서 집착과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폭행을 가끔씩 해요. 이 현수가. 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되게 구질구질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어느 날은 현수가 이제 연수를 또 그 집착과 질투로 폭행을 하는데 연수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 폭행이.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순간 이제 현수를 죽이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 죽였던 그 상태를 그 갓난아기의 할아버지였던 동식이 와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동식은 이제 그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하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써요. 연수 대신에. 그리고 아이를 연수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을 가슴에 품은 연수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아이고 또 박복한 여자. 굉장히 박복해요. 근데 그 되게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고 그런데 이 주인공 여자 연수를 연기하는 그 여자 배우분이 눈빛이 그냥 약간 계속 허공을 보는 듯한 눈빛 있잖아요. 막 가난하고 구질구질해서 막 구질구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초연한 듯이 덤덤하게 그게 더 가슴이 쓰린 거예요. 그런 작품. 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이 싫어요. 자,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묻어두시고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자리니까. 우리 플라잉트를 같이 추천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싫다. 이런 거는 좀 찐득찐득한 거 괜찮으신 분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네, 10월 19일까지 대학로 정보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찬규 작가의 작품을 저도 이번에 공장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진짜 다 너무 슬퍼요. 그 공장에서 그 뭐랄까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이 마주 보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대우가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는 저기 하청업체니까 더 월급도 적게 주고 막 이런 거죠. 산재 처리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이 하청업체 직원들이 그 노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내고 라인 자체를 드러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거하고 맞고 누구 목 매달고 누구는 떨어져서 휠체어 타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보는 내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 가운데서 피어나는 삶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고 이겨내고 이렇게 덤덤하고 이것이 삶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박찬규 작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허 대표는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보기 싫어. 왜 예쁜 것만 보고 싶고 막.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풀트 살롱 이제 갈매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작품 뭐죠, 원대리님?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갈매기 후반부로 여러분을 만날 테고요. 그 다음 작품은 또 이제 외국 작품 했으니까 한국 작품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을이 오니까. 네. 이제 또 우리가 방송이 나갈 때쯤은 겨울일 텐데 함께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프지 마라. 이게 대사가 나옵니다.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예, 이렇게 말하는 연극. 요즘 충무로의 핫한 작가 박수진의 거의 초기작이죠. 줄리에게 박수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박수진의 줄리에게 박수를. 그렇습니다. 네. 한국 작품이라고 해도 이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햄릿의 그 등을 버무려 놓은 작품이어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창작 집단 고음의 대표님 나오셨었는데 어때요? 함께한 시간이 재미있어요. 예. 예. 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정식 방송이 되고 꾸준하게 이제 팟캐스트에서 인기 있는 이제 팟이 딱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플라잉 트리와 수다 떨고 싶다. 뭐 희곡을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라잉 트리 메일 goflyingtree gmail.com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와 팟캐스트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면요. 열심히 읽고 일희일비하면서 다음 방송 준비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이 들리니 연극이 더 궁금해진다. 모두에게 희곡이 들리는 그날까지 플라잉 트리 팟캐스트 플트 살롱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근데 녹음한 거 나갈 수는 있겠지? 본 방송은 2014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